자신감이 없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네, 먼저 사연 읽어볼게요. 현재 9살 남자아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아이가 걱정이 많고 불안도도 높은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내내 안고 있어야 했고 지금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걱정부터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자신감이 없는 편이에요. 특이한 점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수학 못해요. 전 반에서 안 유명해요. 등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하곤 합니다. 키가 작은 편인데 친구들에게 난 키가 작은 편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해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 그렇게 말을 해야 나를 이상형으로 보니까 라고 말합니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잘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미술을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 그리기를 잘해. 수학은 도형을 잘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자기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미술 그리기 대회를 나가보자고 했다가 울고불고 자기의 그림을 보여주기 싫다고 울었습니다. 미술학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를 칭찬해 주셔도 아이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아직은 어린아이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 나이에는 의뢰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가 못하는 게 있더라도 노력해 볼게 라고 말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는데 요즘 주변에서 들려오는 피드백이 저를 좀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변 엄마들이 짠하게 저희 아이를 바라보거든요. 성공의 결과물이 쌓이면 언젠가 자신감이 붙겠지 하며 기다려보고 있는데 나이에 비해서 너무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움츠러들고요. 또 성격 내지 기질상 잘하는 것은 부끄러워 드러내기 힘들어하니 이제는 무언가를 통해 아이를 도와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명쾌한 해답 드려야 되겠죠. 아이가 저는 뭐뭐뭐를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자신감이 낮아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의외의 대답일지 모르겠는데요. 엄마는 얘가 자신감이 없어서 나는 뭐뭐뭐를 못해요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의 문제가 아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신감은 이거 뭐뭐 해볼래? 그러면은 나 못하는데 이러면은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해볼게 라든지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 이 아이는 자신감이 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특이한 점은 나는 뭐뭐뭐뭐는 못하지만 뭐뭐뭐뭐는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자신감이 낮은 아이들은 그냥 대체로 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키가 작은데 다른 친구들한테 나는 키가 작은 편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특히 남자이면 아이의 키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은 걸 굉장히 어떤 단점, 혹은 고쳐줘야 될 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심지어 난 키가 작은 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건 이 아이가 키가 작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감이 상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키가 작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제가 키가 작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불편한 감정이 없기 때문인데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꺼낼 수 없겠죠. 키가 작으시네. 네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키가 작은 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나를 이학년으로 보니까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내가 키가 작은 편이라고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1학년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아이는 내가 키가 작은 것보다 1학년으로 보는 게 더 마음 편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가 작지만 나를 1학년으로 보지는 마. 내가 작아서 1학년으로 보이지 나는 2학년이야. 뭐 저는 일종의 자부심이라고도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게 자신감 문제구나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이는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정확하게 보는 아이고요. 뭐 정확하게라는 건 남들이 칭찬한다고 그게 내가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아이치고 어른들의 뭐 칭찬이나 피드백에 민감하지 않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확신이 없었다가 누가 잘하네 그러면 그런가? 뭐 이랬다가 나 이거 되게 잘하는데 하다가 내가 요리를 만들었는데 누가 이거 되게 맛있다 그러면은 음식점을 할까? 뭐 이랬다가도 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를 잘한다 못한다는 아이한테는 능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낮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써주신 것 중에 아이가 드러내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한다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기 대회를 나가보자고 했다가 자기 그림을 보여주기 싫다고 울고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좀 부끄러움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는 나는 미술은 잘해. 미술을 잘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여주긴 싫어. 그래서 잘해 라는 거는 자신감이라면 보여주기 싫다는 거는 뭔가 수줍음이나 부끄러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잘하지만 보여주기 싫어. 그럼 이제 그건 노출되는 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하지만 미술대에 나가서 사람들이 내 걸 보고 내 걸 보는 것까지는 부끄러운 문제는 아닌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걸 굉장히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듣기 불편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오늘 그옷 예쁘다 잘 어울린다 그러면은 그래 고마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싼 건데 라든지 그래요 이거 한 10년 된 건데요 라든지 얘기하면서 약간 좀 불편하게 반응을 하죠. 근데 이거는 그 칭찬을 들어서 기분 좋음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불편한 게 더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때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려면 조금 나이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린 나이부터 이런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컸던 것 같아요. 키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이가 키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정말 특별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키가 작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키가 작다고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2학년으로 보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은 2학년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는 키가 작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너 1학년이니? 라고 묻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거기서 아니요 2학년인데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그래? 키가 좀 작구나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 이 과정들이 아이한테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요 2학년인데요 키가 작은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너 1학년이니? 라고 하면 아니요 하고 이제 더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사실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되게 똘똘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키는 작지만 1학년은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자신감이 저는 있는 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뭐를 설명하는 거는 그냥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이렇게 어떤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옷이 되게 잘 어울리세요 라든지
그 헤어스타일이 되게 잘 어울리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미용실을 바꿨거든요 뭐 라든지 이거 10년 된 옷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하는 말은 주로 이거 싼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되게 어색한 말인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부끄러움 때문이죠. 그럼 뭐가 부끄럽지? 예쁘다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끄러움은 뭔가를 잘못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노출됐을 때 그냥 자연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서양 문화는 자기의 문화라고 하고 동양 문화는 부끄러움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되게 큰 미덕이죠. 그러니까 옷이 예쁜데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제 그거 자체가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줍음과 부끄러움은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거치는 과정입니다. 근데 기질적으로 조금 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아이는 좀 부끄러움이 많은 기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듣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이의 노출될 만한 기회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도형 잘하고 뭐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도 그럼 너는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는구나 하는 그 과정들을 생략하고 싶은 게 저는 이 아이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해답은 그냥 아이가 뭘 설명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감이나 자존감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뭘 좋아하면 좋아하는구나 하고 내버려 두면 되고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내버려 두면 되는데 너는 왜 그거를 안 좋아해? 너는 왜 그거를 잘하는데 안 보여줘? 애들이 특히 이제 괴로워하는 게 너 뭐 잘하면서 왜 그래?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남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느낌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어른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 엄마들이 애를 되게 안쓰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쓰럽다는 건 얘를 그냥 얘가 자신감이 없는 애구나 라고 넘겨 짚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 어른들이 자기만의 어떤 지레짐작으로 아이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가하고 그걸 또 부모는 받아들이고 속상해하고 이런 악순환이 오히려 아이한테는 훨씬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꿋꿋하게 안쓰럽게 바라보는 엄마들을 좀 평정심을 유지하고 보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수줍음은 많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키우시면 아이는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자막으로 나가는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아이에 대한 질문을 남겨놓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날 잡아서 쭉 답글을 달거든요. 근데 이제 보내주신 글들을 쭉 보면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있는데 이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주시지 못해서 제가 이제 답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한 정보고 어떤 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지 한번 이제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에 근거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훨씬 더 제가 아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잘 크고 있나요?
하고 물어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은 나이입니다. 나이. 얘가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다 혹은 하지 못한다 하는 것들 자체로는 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얘가 몇 살인데 뭘 한다, 몇 살인데 뭘 아직 못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른하고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80% 이상은 지금 자기 나이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애가 2돌인데 소변을 못 가려요, 이러면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애가 7살인데 소변을 못 가려요, 이러면은 이제 모두들 큰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하죠. 예, 그거는 당연히 이 아이가 7살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아이가 몇 살인지 안 써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 아이는요 하면서 쭉 하고 이게 문제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몇 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아이가 몇 살인데요, 몇 개월인데요 라는 걸 꼭 써주셔야 되고요. 개월수에 비하면 남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남자 여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제 개월수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게 신체 발달과 언어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은 발달에 대한 평가가 80% 이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30개월이던 40개월이던 7살이던 8살이던 아이가 태어나서 신체적인 발달이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좀 늦었는지, 주변에서 보기에 누가 봐도 얘 좀 늦대다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우리 아이가 15개월에 걸었는데 늦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5개월은 늦은 건 아닙니다. 엄마가 늦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그래서 그냥 15개월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언어 발달 같은 경우에는 첫 단어, 몇 개월에 처음 엄마 아빠 말을 했다는 거랑, 그 다음에 문장, 엄마 의아가 깎아줘, 아빠 이렇게, 아빠 뭐뭐 해주세요, 엄마 뭐뭐 할래, 이렇게 하는 문장 구성은 2돌 전후가 정상입니다. 따라서 언어 발달이 나이에 맞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식으로 운동 발달과 이제 언어 발달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사항은 일단 양부모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함께 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함께 일할 경우에 주로 그럼 누가 돌보는지 하는 그런 이제 양육 환경을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가 있는지 위로 있는지 아래가 있는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형제가 있는 과정과 없는 가정은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좀 일찍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처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는 기관에 몇 개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적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모두 다른 특징을 갖는데 그거를 기질이라고 합니다. 자, 기질은 보통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또 반응이 느린 기질, 이제 이 정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순한 편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하는 것들을 기록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크면 클수록 언어와 신체 발달에서 사회적 발달로 발달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자, 관심이 있다는 거는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놀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일단 또래를 좀 쳐다봐야 되고요. 쳐다보고 물끄러미 보더라도 다른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이나 시소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다가가려고도 하지만 회피하려고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관심입니다. 어머니들은 아이가 다가가서 우리 놀자 이런 걸 관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그거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놀이터에서 애들도 있고 시소도 있고 흙도 있는데 모래만 갖고 논다든지 뭐 다른 아이의 존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든지, 예, 그럴 때는 그게 사회적 관심이 적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있을 때 관심을 갖고, 예, 다가가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이 두 가지 다 관심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기관에 가면은 다른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일단 사이좋게 노는지, 규칙을 지키는지, 뭐 관심 있는지, 뭐 이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뭐 좀 양보를 하고 그러는지, 예, 하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사회성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뭐 놀이 같은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아이들이 친구를 좋아한다 해서 항상 친구하고 놀지는 않습니다. 혼자 놀이도 있고 친구하고 어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혼자 놀이를 얼마나 하는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다른 아이들과 있을 때 다른 아이들 정도로 어울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아이가 어울리기도 하지만 혼자 노는 시간도 많아요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냥 어울리는 시간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점차 성장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엄마가 계속해서 좀 신경 쓰고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부분은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주로 어떤 점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초등학교 이전에 다니는 기관에서는 그리 싫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머니 괜찮아요, 잘 지내요, 뭐 이제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 간혹 얘가 이러이러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잘 지낼 때도 많은데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양보를 잘 안 해요 라든지, 어떤 때 보면 좀 규칙을 안 지키고 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예, 다른 친구들은 몇 번 가르치면 되는데 얘는 좀 더 많이 가르쳐야 돼요 하는 그런 말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학교 이전에 이런 기관들은 우리가 보통 비용을 내고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지속해서 혹은 반복해서 나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얘가 어떤 애다, 뭐 내가 보기에 우리 애는 감수성이 있고 민감하고 뭐 뭘 보면 울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는 엄마가 아이를 보고 아이의 감정 상태에 반응을 하는 거지 객관적인 발달의 지표를 신경 써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 운다, 밤에 무서워한다, 깜깜한 걸 두려워한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그런 감정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보다는 집단 내에서 여러 아이들을 보는 뭐 교사나 어떤 타인이 이 아이가 다른 애들의 평균에 비하면 어떻다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교실이라는 이 공간과 집단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 1학년에 가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뭘 하라 그러면은 지시에 따르고,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중단해야 돼요. 자, 그게 안 되는 거는 사실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바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죠. 얘가 다른 애들이랑 싸웠다든지, 아니면 다른 애가 얘를 때렸다든지, 뭐 수업 시간에 이런 아무도 안 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계속 뭐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꼭 넣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용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러저러해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보고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시험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뭐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다 라는 것들이 이렇게 좀 덜 선명한데, 얘가 40명 중에서 5등을 한다, 15등을 한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5등하고 15등 차이는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항상 특정 과목을 계속 잘하지 못한다. 잘하지 못한다는 건 하위 한 10% 이내? 하위 10% 이내면 그 부분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 영역은 뭔가 능력이 미개발돼서 자기는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되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과목이 특별히 느리다거나 전체적인 과목이 다 느리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아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이 한 뭐 3학년을 넘어가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교육의 양이에요. 사교육의 양. 사교육의 양과 그 다음에 과제 정도는 아이들의 정서, 그 다음에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이 굉장히 많고 과제가 많으면 엄마하고 아이가 좋게 지내는 시간은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학습지를 얼마나 하는지, 학원을 얼마나 다니는지를 보면 대략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실갱이를 할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하나도 안 시킨다 그러는데 미술, 음악, 체육을 하나씩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아이는 놀지 못한다고 느껴요. 엄마는 미술, 음악, 체육은 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데 놀지 못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놀이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체능이라 그래도 꼭 가야 되고 거기 가서 지시한 대로 하는 거는 학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교육을 뭐뭐 하는지,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엄마랑 따로 문제집 풀기 이런 거를 빼고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집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학원보다 훨씬 더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학습에 포함되는데, 한번 이렇게 내가 우리 아이를 학원을 얼마나 보내고 그 학원에서 진도를 얼마나 빠르게 나가고 과제가 얼마나 많고 또 선생님이 얼마나 이렇게 좀 강하게 아이를 푸시하느냐 하는 것들이 한 10살 이후에는 학습 동기, 정서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이 아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어느 나이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초기 태어나서 5년 동안은 이제 근본적으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우울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성장한 초등학생 이후에는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전형적인 태도들이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성격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집에는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시는지,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아이하고 함께 있을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애를 대하는지, 자, 엄마는 뭐 일을 하시는지, 일을 하신다면 아이는 누가 보는지, 그럼 엄마가 퇴근한 다음에 집에 와서 애하고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좋은 애착 대상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 부모가 함께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뭐 친밀하다, 그렇지 않다, 다툼이 잦다, 많이 싸운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점차 중요한 요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발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점을 걱정한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궁금증, 의문,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덧붙여 주시면 제가 쭉 아이를 판단하고 얘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맥락에서 이렇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올려주실 때, 아이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실 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점을 중심으로 올려주시면 훨씬 더 알차고 진실에 가까운 답을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